어느 운명의 날 북부국경의 영주 엘리안 공작은 그의 최정예 병사들을 성문 앞에 모았지만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죽은 자들이 그에게로 곧장 다가왔다. 생명도 영혼도 없이 굶주린 채로. 그는 눈앞에 펼쳐진 언데드의 수와 그들 사이에 자욱한 끔찍한 안개를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부하 중 한 명이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바로 언데드 기사 듀리안이었다. 고위 기사들조차 전력을 다해 싸워도 저 녀석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지금의 전력으로는 이길 희망이 없다. 그러니 아마도 후퇴해서 농성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엘리안 공작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북쪽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마저 뚫린다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늘 저들을 막아낼 것이다. 설령 우리 모두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말을 타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한 병사가 그 남자가 남부 록스 후장령에서 파견된 유론 록스경임을 알아보았다. 이 자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그가 단검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듀리안을 상대로 불리하기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그 목소리의 예상과는 달리 유리는 승리했고 듀리안의 머리를 날려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언데드를 향한 공격을 계속했으며 그의 성스러운 칼날은 언데드들을 눈앞에서 녹여버렸다. 어쩌면 하늘이 보낸 성인이 아닐까? 록스는 이 말을 들었다. 성인이라고 불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 몸에 유용한 기술을 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환생자다. 6개월 전 이레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아팠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었고 이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 옷과 칼은 다소 이상했다. 여자는 그가 괜찮은지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사제를 부르려 했다. 이레는 물어볼 것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냥 가버렸다. 그는 침대에서 나와 자신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몸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섹시한 중년 남자였는데 왜 지금은 뚱뚱한 애송이가 되어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혹시 악몽 같은 건가? 분명 다시 잠들면 깨어날 거야.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사제와 훨씬 더 이합적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얼굴에 깊은 분노를 담고 그가 이 가문의 수치라고 즉시 말했다. 이레는 이 늙은 남자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무서운지 궁금해하는 동안 사제는 웃었다. 도련님은 이제 막 깨어나셨습니다. 처벌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인은 코웃음을 쳤고 사제는 기절한 사람치고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신도 안정된 것 같고 대부분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노인의 생각은 달랐다.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감히 제 약혼녀를 덮칠 생각을 하다니. 짐승인가? 록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노인은 그가 이미 19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나. 내 동생조차 이미 오러를 발현했는데 장남인 너는 그저 살만 찌고 있으니. 유로는 그가 언급한 오러에 흥미를 느꼈지만 노인은 걸을 수 있게 되는 즉시 약혼녀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말을 이었다. 유리는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노인은 그의 약혼녀 일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면 넌 끝장이다. 알겠느냐? 뭐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록스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 갑자기 이렌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이렌 록스라고? 그럼 저 사람은 윌링턴 록스 후작. 이 말을 듣자 그의 아버지는 분노에 차 그의 뺨을 후려쳤다. 감히 애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사제와 여자가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이렌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꿈이 아닐 리가 없어. 하지만 다음 쪽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 왜 깨어나질 않는 거지? 여자가 깨어났는지 물었고 이제 이렌은 그녀가 에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정말 그 캐릭터가 맞구나.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일리아에게 덤볐다가 두들겨 맞고 기절했기 때문인지 물었다. 에렌은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 뒤 그가 갑자기 왜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지 의아해했다. 유로는 얼버무리며 물었다. 일리아한테 맞아서 기절한 거라고. 맞지? 에렌은 그가 여기서 일리아를 공격했고 그녀가 그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고 설명했다. 유로는 자신이 제대로 망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쓴 웹소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심지어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쓰레기 악당으로. 이건 웹툰도 아닌데 그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타깝게도 이건 웹툰이 맞다. 그는 자신이 유린 록스에게 빙의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재능도 기술도 없고 훈련도 하지 않으며 그저 가문의 이름에 기생하는 완전한 인간 쓰레기. 그는 주인공에게 약혼녀를 빼앗기고 분노에 차 그를 공격하지만 대신 개처럼 두들겨 맞고 뒷골목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한단 말인가? 이곳은 판타지 세계인데 이레는 말 그대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적어도 주인공이 아직 찾지 못한 기회와 아이템에 대해 알고 있으니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 몸에 엄청난 무게를 느끼고 즉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에렌이 그에게 쭈그려 앉아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가 일어나려고 인상을 찌푸리자 무언가를 보았다. 에렌이 더 쉬라고 말하는 동안 이레는 아까 보았던 것을 다시 보기 위해 집중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신이 주인공임을 보장하는 그 유명한 상태창을 보았다. 에렌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로는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으니 가서 다른 일이나 보거라. 그녀가 떠나자 유로는 그녀의 날렵한 검술 훈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일반 기사들보다 더 강하고 재능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또 다른 능력치인 호감도를 보았고 당연하게도 그것은 0이었다. 이레는 왜 이런 게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예전에 미연시 게임을 주로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체 이게 무슨 세계관 설정이란 말인가? 상황을 생각하며 그는 유린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호감도가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는 거울을 다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자신에게 강하게 집중했고 아니나 다를까 병적 비만 특수상태와 창조주의 눈 특성이 있는 자신의 상태창을 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바로 사천단가. 근데 그거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나오는 그 무협 웹툰에서 본 거 아니야? 독과 암기를 쓰는 무공. 그건 사쿠한 단가였는데. 이 세계관은 너무 짬뽕이잖아. 하지만 잠깐, 만약 내가 저걸 정말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생존 티켓이 될 수도 있어. 중국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문파로 사천지방의 명문세가이며 독과 독이 묻은 무기를 이용한 소리 없는 암살에 특화되어 있다. 중세 시대 배경에서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잠금 해제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후작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에렌이 그의 주의를 끌며 유린이 조금 전에 깨어났다고 알렸다. 그가 어떤지 묻자 에렌은 그가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어서려다 비틀거리는 걸 보니 몸 상태가 꽤 안 좋은 모양이군. 알리오스 신관이 상처는 깊지 않다고 했는데 비틀거릴 정도는 아닐 텐데 그 애의 태도가 이상하지 않았나? 보통 같으면 일리아에게 사과하라고 했을 때 길길이 날뛰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냥 수긍했어. 성격이 바뀐 건 아닐 테지. 그냥 정신이 멍한 거겠지. 내일이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에런은 차근차근 회복할 거라 말했고 후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인 나조차 포기했는데 저 애는 아직도 믿고 있구나. 측은한 마음까지 들 정도야. 차라리 그냥 기사로서 살게 놔둘 걸 그랬나. 그랬다면 이런 기분은 안 들었을 텐데. 에런은 후작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다. 하지만 오늘 이레는 뭔가 달랐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렌이 운동을 하고 싶으니 연병장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에런은 정말 훈련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이렌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창조주의 눈 특성은 능력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사천당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금 해제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아마 비만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일단은 운동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저택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이미 지쳐버렸다. 이 빌어먹을 저택이 축구장만 하니 말이다. 하지만 방에서 혼자 운동하면 이 뚱뚱한 엉덩이는 다시 침대로 돌아갈 테니 다른 곳에서 훈련해야만 한다. 하녀와 집사 몇 명이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보고 기쁜 척했지만 모두가 그를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렌이 얼마나 개자식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을 탓할 수도 없지. 마침내 훈련장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지만 에런은 여기가 제3훈련장이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제1이나 제2 훈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유리는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보았는데 이 사람의 호감도는 너무 낮아서 사리로 분류될 정도였다. 이 사람은 레카 올리안으로 도련님을 직접 뵙게 되어 기쁘다며 자신의 훈련장에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 유린이 그의 이름을 외치자 레카는 그가 아직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즉시 뒤로 물러나 저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놀랐다. 몇 년 전 후작이 억지로 훈련을 시키자 격분한 상태에서 수습기사에 불과했던 레카를 불러 웃으면서 칼로 그의 얼굴 대부분에 흉터를 냈다. 그 후로 후작은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야로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빙의한 이 녀석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였다. 그는 즉시 물러나 다른 훈련장, 가급적이면 혼자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에런은 제4훈련장이 있지만 멀고 시설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그냥 빈 공터나 마찬가지였다. 유로는 얼굴이 환해지며 당장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특히 살을 빼야 하니까. 에런은 이 상황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마침내 제4훈련장에 도착했고 이레는 여러 개의 칼날을 보며 사천당무는 표창과 소형 무기를 전문으로 다룬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는 표창 몇 개를 집어들고 관역을 향해 섰다. 온 힘을 다해 하나를 던졌지만 관역 근처에서 튕겨나갔을 뿐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에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당황하며 일단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겠다고 말했다. 훈련장 주변을 몇 바퀴 뛰는 건 어떨까? 나는 혼자 훈련할 테니 당신도 원하면 훈련해도 좋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후작의 귀에 들어갔다. 그가 정말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3주가 지났고 이레는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이 많이 빠져 외모가 눈에 띄게 변했다. 내 자식답게 살만 빼니 제법 잘생겼군. 어쩌면 이제 철이 들었다고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날 밤 이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살이 꽤 빠졌지만 사천당무는 잠금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 달만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되면 주인공을 위해 준비된 운명적인 만남들을 훔쳐야지. 옷을 입자마자 에런이 저녁 식사로 조잡하지만 영양가 있는 보양식인 치레인 수프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이 음식을 견딜 수 없었고 에런은 그에게 질렸냐고 물었다. 이레는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3주 내내 이것만 먹고 있었으니까. 에런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살을 빼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되는 것인지 물었다. 이레는 기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에런은 이 집에서는 후작조차도 훈련 후에 치레인 수프를 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드세요. 유로는 이런 구시대적인 꼰대 관습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이 음식 덕분에 살이 많이 빠지긴 했다. 그러니 당분간은 참아야겠다. 그는 수프를 한가득 입에 넣었지만 맛이 약간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시스템은 그가 독을 섭취했지만 사천당문 잠금 해제 조건을 만족하여 특성을 해제했다는 경고를 보냈다. 정보의 홍수에 압도된 이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후작이 이렌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카이나가 차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냐고 물었다. 후작은 정원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고 확인해주자 그는 그녀를 칭찬했다. 갑자기 그녀는 뒤에서 그를 껴안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전에 말했던 대로 언제 콜린을 후계자로 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후작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고 한 달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냐며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후작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렌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그녀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장남이니 정말 노력한다면 좋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가 있던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께는 정말 다행인 일이라고. 후작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약혼녀에게 한 대 맞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지. 그가 말을 잇기 전에 그 끔찍한 여자는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후작은 이렌이 3주 동안 훈련을 했으니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즉시 콜린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카이나는 침실로 간다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마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고 복수를 다짐했다. 방금 독을 먹고 특성을 해제한 이레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사천당가는 독을 전문으로 다루니 독을 좀 먹어야 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수프의 능력치 창을 보니 전에는 없던 화살표가 보였다. 스크롤을 내리자마자 그는 수프가 한양초로 독이 타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한양초는 충분히 섭취하면 죽을 때까지 마비시키는 약초다. 에런이 다가와 왜 먹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계속 먹었다. 그런데 잠깐, 누가 내 식사에 독을 탔을까? 원래 소설에서 이레는 독으로 죽지 않는데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생각해보니 이미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둘째 아들인 콜린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이지? 아마도 내가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음식에 독을 넣은 자는 분명 그쪽 사람이겠군. 독이 든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는 보상으로 약한 마비독을 얻고 에런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잠시 나가줄 수 있겠냐고 묻는다. 에런은 동의하며 내일까지 푹 쉬라고 말하고 그는 그럴 생각이다. 그녀가 나간 후 그는 다시 거울 속 자신에게 집중해 상태창을 보는데 훈련으로 인한 가벼운 근육통이 있다고까지 쓰여 있다. 플러스 표시를 보고 집중하자 사천단과 특성 트리가 나타나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보여준다. 그는 먼저 독에 집중했고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확인한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자 30레벨 독인 무형극독이라는 최종 독을 보게 된다. 즉, 하위 독들을 먼저 해금해야 하는 레벨업 시스템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약한 마비독을 얻으려면 내공신법을 해금해야 한다. 말이 되는군. 사천단가는 내공으로 독을 다루니 무공을 확인해 봐야겠다. 4가지 기초 내공신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같은 무협팬에게는 쉬운 선택이다. 현독술은 독에 중점을 둔다. 뇌침술은 암기에 중점을 두지만 만독신공은 숙련에 더 오래 걸리는 대신 2가지 모두 통달할 수 있게 해준다. 무협지 주인공처럼 다다익선이지. 그것을 선택하자마자 필요한 모든 구결과 정보가 뇌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당장 기를 운용해보고 싶어 흥분했다. 그는 셔츠를 벗고 몸 전체에 이상한 흐름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기렸다. 그는 기를 올바른 경락으로 이끌어 단전에 저장하며 내공을 쌓는다. 그는 밤새도록 그 일을 하며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다. 무협소설에서 잠도 안 자고 밤새 수련할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군. 진짜였어.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 오히려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몸 안의 기의 흐름까지 느낄 수 있다. 창밖을 보지 않고도 새가 몇 마리 있는지 알 수 있다. 단전에서는 단단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거울 없이도 머리로 기를 운용하면 상태창을 열 수 있다. 갑자기 문밖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지는데 바로 에런이다. 그가 일어났는지 보러 왔지만 침구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걸 알아챈다. 그랬나? 이런은 그녀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오늘 훈련은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은 가고 싶다. 기분도 좋고 최상의 컨디션이다. 훈련을 해야 한다. 에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가겠다고 동의했지만 문을 닫은 후 그가 언제부터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다시 제4연무장으로 가서 투척 단검을 집어든다. 관역을 마주하자마자 FPS 게임처럼 십자선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용해 단검을 아주 능숙하게 던져 정중앙을 마치자 에런이 놀란다. 이 업적 덕분에 암기트리도 해금되었다. 에런은 방금 뭘 한 거냐고 묻고 이런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아마 지난 한 달간의 훈련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은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며 하나 더 던지기로 한다. 무언가를 던지자 그는 아랫배에서 불타는 듯한 내공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던질 것이다. 그는 목표물의 조준을 고정하고 다시 정중앙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관역에 금이 간다. 에런도 이를 알아채고 이러는 FPS의 십자선은 정말 엄청난 치트키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배틀 어택이라는 FPS 게임으로 PC방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었다. 에런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은 자신에게서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있냐고 묻지만 어제보다 살이 좀 더 빠진 것 외에는 딱히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이 체중에 대해 묻자 그녀는 훈련과 칠레인 수프 덕분에 꾸준히 살이 빠지고 있다고 확인해준다. 하지만 오늘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고. 이런은 그녀가 자신이 가진 내공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계에서는 오직 자신만이 내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한다. 정말로 그는 엄청난 힘을 얻었다. 자, 계속 연습해야지.
그는 칼을 연달아 던졌고 모두 정중앙에 명중했으며 심지어 다른 칼에 칼을 꽂기까지 한다. 에런은 감탄하며 자신도 해보고 싶어 한다. 그녀는 투척 단검을 집어들고 최선을 다하지만 완전히 빗나간다. 이러는 그녀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갑자기 얼굴에 상태창이 나타나 기억을 해제했으며 그 덕분에 모든 물체를 기억된 무기처럼 던질 수 있는 직참이 해금되었다고 알려준다. 에런이 왜 자신은 그처럼 던질 수 없는지 의아해하는 동안 이러는 다음에 던질 것을 결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비켜서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부러진 목검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본다. 단전에서 팔까지 엄청난 내공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 직참을 사용해 다시 한번 정중앙을 맞춰 관역을 완전히 박살낸다. 에런은 이제 겁을 먹는다. 대체 이게 무슨 힘이란 말인가? 이러는 그저 연습 덕분이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러는 또한 그녀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냐며 이 일은 당분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에런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러는 지금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에런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같은 날 정오 모두가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페로라는 젊은 남자를 이러니 뒤쫓는다. 그는 상태창 스킬을 사용해 그가 독의 손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는 감히 자기 음식에 독을 탄 자가 틀림없다는 뜻이다. 자,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볼 시간이다. 그는 손에서 화살표를 소환해 스킬이 향할 곳을 가리키고 마비독을 활성화한다. 즉시 이상한 안개가 페로를 향해 돌진했고 그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진다. 이러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독의 지속시간까지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1시간이나 된다. 그는 페로를 들어 올려 더 외진 곳으로 옮긴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남자는 마침내 깨어났지만 여전히 몸이 뻣뻣하다. 이러는 그가 정신 차릴 시간이 없으니 어서 일어나라고 말한다.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렇지. 그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군. 살고 싶으면 내 모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내 수프에 독을 탄 게 너인 건 알지만 누가 시켰지? 이러는 페루가 아직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묻겠다. 맞으면 눈을 한 번 깜빡여라. 틀리면 2번 깜빡이고. 페루가 확인의 의미로 눈을 한 번 깜빡이자 이러는 다시 묻는다. 확인차 묻는데 내 수프에 독을 탄 게 너 맞지? 그렇지. 페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체념하고 눈을 깜빡인다. 이러는 그 약초가 한양초였지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 페루는 그가 알아챈 것에 충격을 받고 다시 눈을 깜빡인다. 이러는 그가 협조적이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독을 타라고 시킨 사람에 대해 묻는다. 전에 물었지만 짐작가는 바가 있는데 카이나 후작 부인이지 안 그래? 하지만 페루가 눈을 2번 깜빡이자 유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한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목구멍에서 혀를 뽑아버릴 거라고. 다시 묻겠다. 너에게 명령한 자는 카이나였지 안 그런가? 페루가 다시 눈을 2번 깜빡이자 유리는 그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체 누가? 그건 나중에 알아내면 될 일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잘 삼키라고 말한다. 이건 마비독이라는 것이다. 페루가 삼키자 유리는 이제부터 정확히 1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 전에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녹아내릴 것이다. 지금부터 넌 내 명령을 따른다. 알겠나? 페루가 즉시 눈을 깜빡이자 유리는 20분 남았던 마비독을 풀어준다. 이제 페루가 움직이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유리는 다시 묻는다. 누가 이런 짓을 시켰지? 페루는 즉시 기사단장 카락스 리빙테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안에 병으로 죽게 하라고 명령했다. 유리는 카락스가 카이나의 오빠이며 그녀의 결혼 덕분에 기사단장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의 추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공범일 뿐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페루는 종이를 건네봤는데 독초 이름으로 가득 찬 것을 알아챈다. 이래는 페루만큼 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가 암시장에서 독을 구할 수 있으며 카락스에게서 돈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 그에게 가져와라. 내일 밤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페루는 왜 그렇게 많은 독이 필요하냐고 묻지만 이래는 언제부터 쓸데없는 질문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는지 궁금해한다. 페루는 알겠다고 하고 이래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서며 가보라고 말한다.
오늘부터 그의 수프에는 항상 한양초를 듬뿍 넣어야 한다. 페루는 동의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방으로 돌아온 이래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무공은 정말 예전에 보던 것처럼 멋지다. 그가 마비독수법에 정말로 속아 넘어갈 줄이야. 그건 그냥 마른 잎사귀를 뭉쳐 만든 공일 뿐이었는데. 어쨌든 그는 빨리 사천단과 무공을 마스터해야 한다. 만약 그가 쓴 설정대로라면 곧 세상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날이 지나고 밤이 되자 페루가 이미 가지고 있던 독초들을 가지고 도착한다. 이래는 그것들을 보며 왼쪽 것은 한양초, 가운데 것은 양록파, 마지막 것은 목매겹이라고 말한다. 페루는 충격받는다. 그렇게 희귀한 독들을 어떻게 한 번에 전부 맞췄지? 이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속으로는 상태창을 통해 그냥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궁금해한다. 자신을 죽이려는 거라면 한양초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페루는 한양초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내성이 생기면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고 설명한다. 증상이 나타난 후 양록파를 섞기 시작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한다. 유리는 독이 결합되면 더 강하고 미묘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페루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해하고 페루는 8살 때 리빙테인 가문의 팔려가 독의 대가 밑에서 훈련받았다고 설명한다. 유린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맞냐고 묻자 페루는 20명이 있었지만 모두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던 때를 기억한다. 유린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다. 독친화 특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독소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 일로 리빙테인 가문을 원망하는 것 같다. 아마도 유용한 도구를 찾은 것 같다. 그는 페루에게 수고했다며 칭찬하고 가보라고 말한다. 페루는 떠나면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마침내 그를 혼자 남겨둔다. 즉시 이래는 모든 약초를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한다. 맛은 역겹지만 그는 해낸다. 이래도 독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명상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그의 성장을 급격히 가속화시킬 것이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에런이 좋은 아침 인사를 하러 오지만 그의 몸이 한층 더 진화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유리는 만독신공 이성에 올라 소룡보 무공과 지연독, 자백제, 사로년 독수를 얻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밤을 무사히 넘긴 것에 안도한다. 에런이 여전히 놀란 채 다가가자 그녀의 코에 극심한 썩은 냄새가 훅 끼쳐온다. 이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내공이 상승하고 무공의 경지가 오르면 몸에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에런은 그에게 목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신 목욕탕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 후 에런과 함께 훈련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얻은 소룡보 무공을 확인한다. 이것은 단가의 보법으로 빠른 이동, 암살, 회피에 완벽하다. 무협 소설에나 나오는 기술을 배우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동작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기분이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걷는 것을 보고 에런은 왜 술 취한 사람처럼 걷냐고 묻는다. 이래는 괜찮다고 말한다.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걷는다. 에런은 무시하고 정말 괜찮냐고 묻는다. 정말 오늘 일훈련장으로 가고 싶으세요? 거기에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다른 기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침내 그들은 도착한다. 기사들은 동틀역부터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이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에런을 알아본다. 그런데 그녀 뒤에 있는 소녀는 누구지? 우리 가문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없는데. 근데 잠깐 도련님께서 훈련으로 살을 엄청나게 빼셨다고 들었어. 저분이 그분인가? 그들은 모두 모여들어 그가 무슨 요술을 부려 살을 뺐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린다. 이래는 미소 짓는다. 그들이 조용히 속삭여도 그의 내공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에런은 특정 인물을 발견하고 그를 가리킨다. 수련생인 것 같은데 자세가 좋네요. 그는 분명히 곧 예비 기사가 될 거예요. 저 동작들은 록스 가문의 기본 검술이니 자세히 보세요. 유론도 그를 알아본다. 저건 크레이드, 소설의 주요 인물이자 나중에 주인공의 동료가 되는 녀석이다.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있었다니 흥미롭군. 어쩌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저들은 내 실험 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그는 지연성 독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칼을 휘두르는 척하며 몰래 근처 기사에게 독을 사용한다.
그는 즉시 그것을 느끼고 바닥에 쓰러진다. 다른 이들은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거냐고 묻지만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한다. 다른 기사들은 사제를 부르짖지만 갑자기 그 기사는 통증이 사라졌다며 일어선다. 다른 이들은 그가 그냥 장난치는 줄 안다. 그들은 그에게 어서 가서 똥이나 싸라고 말했다. 유리는 그 효과에 만족하고 이제 두려운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로년을 시험한다. 이번에는 그들 모두에게 사용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영혼을 찢어발길 준비가 된 악마를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며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자비를 구걸하자 에런은 그들이 왜 이러는지 어리둥절해한다. 그녀 뒤에 있는 매우 행복해하는 이렌을 분명히 보지 못한 채 기사들은 공포스러운 환각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만 서로가 괴물처럼 보이자 서로를 탓하며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렌은 그들이 정말로 서로를 공격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지만 여전히 이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에렌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고 에렌은 벌써 가냐고 묻지만 이렌은 여기가 너무 시끄러우니 대신 제4연무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도중 한 하녀가 급히 다가와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립니다. 일리아 마커스 아가씨입니다. 창밖 정원을 내다보며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파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왠지 자신을 아는 것 같은 아주 잘생긴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자 이렌은 주먹 좀 쓴다는 자신의 약혼녀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일리아가 파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늘 그랬듯 거절을 반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을 보고 일리아가 누구냐고 묻자 이렌은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오랜만이라 놀라는 것도 이해한다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일리아는 그가 훈련으로 살을 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저 뜬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렌은 그저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맞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고 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리아는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고 묻습니다. 뭘 노리는 거죠? 어떤 비뚤어진 복수라도? 이렌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며 부정하고는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만약 그 일 때문에 정말 파혼을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리아는 이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죠? 이렌은 자기 자신이라며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이 몸의 원래 주인의 잘못이었지만요. 저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셈입니다. 일리아는 그저 단순한 히로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검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쓰러진 주인공을 구하고 이야기의 최종 흑막까지 베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검후 특성이니 설령 파혼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의 아군으로 만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일리아가 갑자기 일어나라고 말하며 정말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이렌은 약속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이런 걸로 압박하다니 이렌은 그녀에게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아는 그에게 이제부터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제 손으로 당신의 목숨을 거두겠습니다. 이렌은 이 대사가 자신이 아닌 주인공에게 했던 말임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쨌든 숨이 막혀오자 그는 자신의 기술로 그녀를 밀어내 일리아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이렌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문으로 달려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무조건 파혼입니다. 이렌은 그녀가 지금 당장 파혼하지 않는 것에 놀랐지만 이건 그의 승리입니다. 이후 그녀는 후작을 만나고 후작은 그녀가 이렌을 만났으며 결정을 내렸음을 짐작합니다. 일리아는 파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후작은 다소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일리아는 아버지가 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가 변했다는 소문이 있어 궁금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릴 적 약하지만 다정했던 이렌으로 돌아왔을까 궁금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후작은 이해하지만 일리아는 만약 그가 예전에 그 망나니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덧붙입니다. 후작은 위대한 여주인공답다며 이렌을 잘 부탁한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리아는 일어나 가보겠다고 하지만 후작은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합니다. 일리아는 아버지께 파혼하러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른 말씀을 드려야 해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후작은 가기 전에 이렌을 보고 가라고 권하지만 그는 훈련 중일 테니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후작은 알겠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렌을 부르고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렌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그저 그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말을 돌립니다. 그는 왜 불렀는지 아느냐고 묻고 이렌은 야간 훈련을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합니다. 후작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눈치도 빠르구나. 드디어 내가 록스 가문의 검술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렌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그는 후작에게 검술 대신 투척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후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검 투척술은 도둑들이나 쓰는 천박한 기술이다. 그런 조잡한 기술로는 하급마물의 가죽은커녕 기사의 갑옷조차 뚫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렇다면 이렌은 단검으로 보락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받아들이는데 문제없으시겠죠. 그렇죠. 후작은 그런 고집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의 검이 보락의 비늘을 파괴하려면 오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내가 그 투척술을 100년간 수련한다 해도 절대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렌은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내기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후작은 그가 너무 무모하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너의 그 고집을 완전히 꺾어주겠다. 하지만 뭘 걸겠느냐? 이렌은 만약 자신이 단검으로 보락을 쓰러뜨린다면 앞으로 자신의 훈련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렌은 다행히 에렌이 그동안 자신의 훈련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시험도 내일이고요. 보락의 비늘을 꿰뚫는데 몇 번이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만약을 대비해 오늘 밤 독초를 좀 먹고 만독기종을 삼성으로 올려야겠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에렌이 들어와 후장님의 전갈이 있다고 알립니다. 내일 시험 시간은 1시, 장소는 제1연무장입니다. 이렌이 이 내기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모두가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이렌이 이유를 묻자 에렌은 그들이 보락을 보고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싸거나 도망칠 거라고 떠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도련님은 여전히 공공의 적이니까요. 다들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렌은 자존심이 상해 그 사람들도 내일 구경하러 오냐고 묻습니다. 에렌은 후작께서 금지하지 않으셨으니 아마 꽉 들어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로는 이 상황이 구경거리가 된 게 영 달갑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에렌은 자신이 본 바로는 내일은 도련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이렌은 만독신공 삼성에 도달한다. 그리고 다음날 모두가 훈련장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렌은 정말 붐비는군 하고 생각했다. 후작은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됐냐고 물었고 이렌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여기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꼭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야 했을까? 후작은 자신의 마법사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어쩌다 소문이 퍼진 것 같으니 망신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 그러자 마법사는 시작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단거리 소환 마법을 사용한다. 이렌은 마침내 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 기뻤다. 바닥에 그려진 룬에서 괴물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렌은 더욱 놀랐다. 자신이 글로 창조한 괴물을 직접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먼지가 걷히자 보라기 모습을 드러냈고 몇몇은 그 흉측한 모습에 눈을 가렸다. 이렌은 이 몬스터가 식당에서 우럭회를 먹다가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었기에 이렇게 못생겼을 거라고 예상했다. 팔다리만 없었다면 실제 생선처럼 귀여웠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야수가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기술을 사용해 그 뒤로 피했고 몇몇은 눈을 가렸지만 후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렌은 이 녀석이 경고도 없이 돌진할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생각했다. 우선 저 비늘이 얼마나 두꺼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야수의 몸에서 약점으로 보이는 표적이 보였다. 그는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직접 단검을 던졌고 야수는 경련을 일으키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렌은 단 한 방에 죽을 줄은 몰랐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고 특히 후작은 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놀랐다. 사람들은 정말 멋있었다며 환호하기 시작했고 후작은 가까이 다가와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렌이 잘 조준해서 맞춘 거라고 하자 후작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락이 단 한 방에 죽는다고? 그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렌은 그의 반응에 놀랐다. 설마 위대한 후작께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시진 않겠지. 그렇죠. 마법사는 보락의 팔 아래에는 비늘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도련님의 단검이 정확히 그 지점에 박혀 있다는 것이다. 후작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렌은 정당한 승부였다고 말한다. 후작이 한 번 더 하자고 하자 이렌은 그가 억지를 부린다며 돌아선다. 후작은 또 다른 약속으로 그를 유혹한다. 이번에도 이기면 그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면 검술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생각 없는 야수가 아니라 기사다. 유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저 자식 카락스의 자존심을 꺾을 기회다. 하지만 페루에게 계속해서 독초를 받으려면 그를 살려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후작은 정식 기사는 그에게 너무 벅찰 테니 훈련 기사로 하자고 말한다. 그건 공평하다. 그렇지. 이렌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기사를 지명해도 되냐고 물었다. 후작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이렌은 크레이드와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후작의 부름에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절을 한다. 후작은 그가 믿음직한 병사라고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크레이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고 후작은 저 녀석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라고 말한다. 그가 손을 흔드는 이렌을 가리키며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크레이드는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이렌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단검 3개만 던질 것이다. 그가 3개를 모두 막으면 그의 승리다. 후작은 분노로 폭발한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오만함이다. 그를 철저히 훈육해야 한다.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자 한 기사가 크레이드에게 오늘 지면 밥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 한 여인이 이렌을 응원하자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꽤 좋았다. 크레이드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렌은 칼을 꺼내든다. 가볍게 치려고 생각하면서 보니 보락보다 훨씬 많은 표적이 보였다. 하지만 저곳을 맞으면 그는 아마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크레이드는 날아오는 공격을 겨우 보았지만 가까스로 막아내며 뒤로 밀려났다. 기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저 소리는 마치 대포 같았다. 후작 또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던져진 단검을 집어들고 평범한 단검이 그런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크레이드는 이 공격 후에 겨우 서 있었다. 이렌은 그가 다시는 방심할 수 없으니 이제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 하나를 던질 것이다. 크레이드는 떨기 시작했다. 그가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1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고 이렌은 그가 주인공이니 이 정도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구로 단검을 던졌고 그것은 너무 빨리 크레이드를 향해 날아가 거의 그의 칼을 통과할 뻔했지만 칼끝에 부딪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는 폭발을 만들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숨죽여 기다렸고 먼지가 걷히자 검이 산산조각 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크레이드가 보였다. 그가 칼을 놓자 후작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이렌을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거절한다. 그에게는 아직 던질 단검이 하나 더 남아있었다. 후작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렌은 크레이드의 결정에 맡기자고 한다. 그는 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한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기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어중간한 싸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크레이드가 말을 하려 하지만 이렌은 승리하든 패배하든 확실한 결론을 내는 것이 기사를 만든다며 그를 가로막는다. 그러니 다시 묻겠다. 정말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크레이드는 내면에서 무언가 돌파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어나면서 새 검을 요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기사들은 완전히 경악했고 그들과 후작은 그가 방금 오러를 각성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렌은 이걸 예상했다. 크레이드의 버서커 특성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발현된 것이지만 이것은 그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더 발전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크레이드는 준비를 마쳤다. 그는 안정적인 푸른빛으로 빛나며 이렌에게 던지라고 말한다. 후작은 그렇게 엄청난 양의 만화가 즉시 발현되다니 감탄했다. 이 수준은 적어도 상급 기사와 동등하다. 하지만 유로는 이제 어쩔 것인가?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커브를 그리며 단검을 던졌고 단검은 공중에서 빙빙 돌았다.
크레이드는 그가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검을 높이 들어 칼날을 내리치려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피해서 그의 어깨에 박혔다. 급소를 맞지는 않았지만 크레이드는 즉시 쓰러져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기사들도 그 단검을 보았다. 그것은 극도로 느렸기에 그들은 크레이드에게 그만 울고 꾀부리지 말라고 했다. 이레는 이번에는 내공을 조금 더 실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작이 즉시 개입하며 나중에 얘기하고 그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말한다. 이레는 미소 짓고 크라이드는 여전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내공을 다시 모두 흡수하여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크라이드는 머리를 숙여 그에게 감사하며 연신 사과한다. 그 단검이 자신에게 천천히 날아왔을 때 자신을 얕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기술이었다. 그런 기술을 짧은 시간 안에 배울 리가 없으니 역시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후작을 노리는 비밀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 과거에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어울리기 위해 외모를 희생했던 것뿐이었다. 이레는 그가 확고한 음모론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크라이드는 그가 대단하다며 말을 계속한다. 이제부터 비밀 조직과 싸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불러달라고 한다. 이레는 호감도가 이렇게 쉽게 오르는 것에 놀라며 광전사들은 항상 성격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크라이드는 도련님이 결코 망나니가 아니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맹세한다. 그가 훈련장 출구로 걸어갈 때 에렌이 수고했다며 수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걸으면서 그녀는 마지막 기술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레는 새로운 기술이었다며 어땠냐고 묻는다. 에렌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와 대련하는 모습을 상상해봤다고 설명한다. 만약 처음 마주했다면 자신도 아마 패배했겠지만 이제는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레는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쨌든 그녀는 꽤 희귀한 명경지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레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사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만약 그의 집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 만족하는가? 에렌은 그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잠시 후 이레는 후작의 집무실에 도착해 그를 영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후작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그렇게 하면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요구한다. 이레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동의하고 후작은 수백 권의 책을 뒤져봤지만 대련에서 사용했던 그 기술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어떤 투척술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훈련을 시작한 지도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한다. 이레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어느 날 효과적인 훈련법을 연구하기 위해 다락방 서재의 책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책장 중 하나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때 그 위에 있던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고 이상한 페이지들이 있는 책이었다고 한다.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치자 그 책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이 모든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후 책은 사라졌다고 한다. 후작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책은 사실 마도서였던 것이다. 이레는 미소 짓는다. 물론 그가 그것에 대해 알 것이라고. 자신이 바로 그런 설정을 만들었으니까. 그는 뛰어난 마법사들이 자신의 힘으로 기술이나 마법을 책에 새겨 이런 식으로 전수하도록 만들었다. 후작은 마도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서재에는 수많은 선조들이 모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조차도 그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 책을 찾은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렌도 동의한다. 결국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후작은 약속대로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더 이상 검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약속에 따라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이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는 후계자 자리를 원하지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후작은 갈등을 느낀다.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인이 들어줘야 하지만 이레는 그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본다. 만약 그가 후계자가 되면 가문에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인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한 번만 타협하겠다고 한다. 후작은 그의 관대함에 감사하고 이레는 후계자가 되면 성관리 교육을 받으며 후작과 1대1로 붙어 있어야 하기에
후계자 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그 시간을 이용해 사천당과 기술을 연마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세상을 여행할 것이다. 후작이 그의 소원을 듣고 싶어하자 이렌은 자신만의 기사단을 창설할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집사인 에렌과 대결했던 크라이드를 원한다. 그 두 사람이 그의 기사들이다. 후작은 이것이 그를 후계자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며 에렌도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저 집사로만 있기에는 아까운 인재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한다. 하지만 새로운 집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당장 가능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이렌은 주방에서 일하는 페로라는 사람이 있다며 그를 집사로 원한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하여 그를 지명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한다. 후작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지 묻지만 이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후작이 자신을 이렇게나 신뢰해주는 것이 기쁘다. 호감도가 이렇게 올랐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이렌은 자신의 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기사단에만 소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부터 매일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그의 뒤에 있는 남자가 그의 새로운 집사라며 소개하고 집사는 둘에게 인사한다. 그를 보며 에렌은 그가 언급했던 페로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했던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린다. 그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 그때 이렌은 그가 사실 기사단장 카락스와 카이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보낸 첩자라고 말했다. 에렌은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가 자신의 집사란 말인가? 이렌은 괜찮다고 말했다. 어차피 이제 그는 자신의 말만 들으니까. 크라이드도 질문이 있었고 이렌은 기꺼이 대답해준다. 크라이드는 비록 둘뿐이지만 명색이 기사단인데 선임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진짜 단장은 아니더라도 선임 기사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연약하고 작아 보여서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렌은 그의 말이 맞다고 한다. 강한 선임 기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력으로 가리기로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라이드는 완전히 패배하여 바닥에 쓰러진다. 에렌은 그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동작을 읽히지 않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크라이드는 명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렌은 이로써 이 기사단의 수장은 에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박수를 쳐준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페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간다. 이렌은 희미하긴 해도 이렇게 멀리서도 그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에 완벽하군. 목소리 대신 내공으로 음파를 만들어 소리를 전달하는 거지. 어엿한 무협소설이라면 필수적인 무공, 전음이지. 그가 페루의 이름을 부르자 페루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다. 이러는 계속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가 왜 그리 놀라는지 의아해한다. 페루는 이것이 일종의 흑마법이라고 생각해 두려워하지만 이러는 그보다는 통신마법에 가깝다고 말해준다. 페루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몇몇 흑마법사들이 마법으로 독을 다룬다고 들었었다. 그렇다면 그도 그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지. 이러는 그가 원하는 대로 믿게 내버려두고 지난번에 요청한 독이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페루는 100마리의 독사에게서 추출한 독 사의 마음을 겨우 구했다고 확인해준다. 이러는 만족한다. 그는 오늘 밤 먹을 수프에 그 독을 듬뿍 넣으라고 지시한다. 그 의미를 아는 페루는 즉시 동의한다. 그날 밤 이러는 계속 수련했지만 삼성에 도달한 후로는 내공이 예상만큼 잘 오르지 않았다. 세계의 위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 아무래도 후작성을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는 그가 한동안 외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내에 나갈 계획인 건가? 이러는 동의하며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생각이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일주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후작은 허락한다. 하지만 호위는 누가 맡을 건가? 이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위는 필요 없었다. 후작은 그의 입장을 좀 생각하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는 록스 가문의 장남이니까. 이러는 고작 근처 마을에 가는데 호위를 붙이는 건 좀 과하다고 말하지만 후작은 그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한다. 수련으로 좀 강해졌다고는 하나 독에 당할 수도 있다.
이러는 독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플랜 B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 걱정하니 따르겠다며 이틀 후에 출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후작도 그에 맞춰 호위를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는 그 호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내일 몰래 떠날 것이다. 그날 오후 이러는 페루를 불러 여행 경비가 없으니 좀 달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에겐 카락스가 독을 사라고 준 돈이 있으니까. 페루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했지만 이러니 정말 주기 싫으냐고 묻자 즉시 동의한다. 이러는 그의 주머니에 있는 그것도 필요했다. 지난번에 독초를 꺼낼 때 봤던 그가 사용하는 공간 주머니 말이다. 이것은 판타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물건으로 약 1톤의 화물을 담을 수 있는 신비한 주머니다. 페루가 그것을 빌려주기로 동의하자 이러는 미소 짓는다. 이것만 있으면 짐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을 마친 후 그는 페루에게 말린 잎으로 만든 약도 준다. 솔직히 그가 자신에게 아주 잘해줬으니 계속 그런다면 결국 완벽한 해독제를 줄 것이다. 다음날 새벽 이러는 이미 쪽지를 남겨두고 그냥 걸어나간다. 하지만 저택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저택이 텅 빈 것을 보고 그리 놀라지 않는다. 모두 잠들어 있겠지. 갑자기 한 정원사가 그에게 인사한다. 그도 일찍 일어난 모양이다. 그렇지. 이러는 동의하며 이 노인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그는 창조주의 눈을 사용할까 생각하지만 결국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만둔다. 이러는 마을에 도착하고 저택을 떠난 것은 처음이며 가장 먼저 본 것은 마법탑이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점원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이러는 워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고 점원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이러는 없다고 말하고 점원은 그를 위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설명한다. 비행기를 타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었다. 점원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이러는 오스크 성이라고 말한다. 요금은 신골드입니다. 이러는 비쌀 거라고 예상했지만 다행히 페루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당분간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인 폴리안이라는 가명을 쓸 것이다. 점원은 그를 따라오라고 한 뒤 계단을 좀 올라가서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노크 소리가 들리면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는 황금비던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정말 이걸 하게 되다니 약간 흥분한다. 그리고 알아차릴 새도 없이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다른 마법 점원이 오스크 성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고 점원은 편안한 경험이야말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는 자신이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설정했었나 궁금해하고 점원은 그를 밖으로 안내하며 즐거운 체류가 되기를 기원한다. 거리에 나온 후 이러는 후작 가문과 달리 이곳은 서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약간 다르고 무엇보다 중세 시대 느낌이 강하다.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우선 대장간 골목으로 가고 싶다. 주변에 물어보니 그 방향을 가리켜준다. 하지만 그는 특히 한 곳 유니콘 대장간을 찾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그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골목 하나만 더 둘러보기로 결심한다. 한 가게 안에서 누군가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장장이에게 무언가 물어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 이 근처의 모든 대장간 중에서 유니콘 대장간이라고 불리는 곳을 아십니까? 남자는 이 근처에 그런 이름의 대장간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가 곡각의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인 이름이다. 이러는 즉시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고 그가 필요로 하던 특성, 마법 무기 제작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그는 여기서 파는 무기들을 볼 수 있는지 묻고 대장장이는 기꺼이 보여주겠다고 한다. 이러는 칼날들을 보며 장사가 어떤지 묻는다. 청년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곳이 구석에 위치해 있고 자신도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더라도 그냥 둘러보고 떠나버린다. 이러는 그들이 모두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이 두 것만 봐도 하나는 바람의 정령검이고 다른 하나는 불꽃의 정령대검이다. 이러니 그것들을 만들었냐고 묻자 대장장이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그것들은 그냥 실패작이라고 한다. 만들고 나니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힘이 아주 센 사람도 겨우 하나를 들 수 있을 정도라 팔리지 않았다. 이러는 그들이 단지 자격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힘을 가진 자가 다룬다면 이 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는 즉시 그것들을 사고 싶어하고 대장장이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여기서 정말로 찾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심하게 녹슨 무기가 있는지 묻고 대장장이는 그에게 여러 개의 칼날이 담긴 상자를 열어준다.
특이하게도 이런 것을 찾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게 팔기 위해 모아둔 것들이다. 그 상태로는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특정 칼 하나를 집어들고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창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강철이 아까워서 그냥 뒀다고 하더군요. 이래는 이것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대장장이는 하자 있는 물건만 골랐으니 금화 2닙만 받겠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이 무기들의 가치를 알았다면 금화 202%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행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그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장사가 잘 안되니 가게를 접고 고용되어 제작 일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대장장이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놀랍니다. 가게를 접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건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래는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그는 남부를 지키는 무적의 창, 록스 가문의 이렌 록스. 대장장이는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런 누추한 곳에 그 같은 분이 올 줄은 몰랐다며 즉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유리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지만 그는 이 자세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유리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대장장이는 일어나면서 애 자신처럼 부족한 대장장이를 고용하려는지 궁금해합니다. 유리는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장장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그를 많이 꾸짖었다고는 하지만 유리는 누가 그를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근육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 여러 대장간을 둘러보며 많은 무기를 봤지만 그의 무기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칼날 부분도 훌륭하지만 특히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손잡이 매듭이 뛰어납니다. 그런 정성을 보니 나중에는 특별한 재능으로 꽃피울 것이라 믿습니다. 이래는 이 정도면 충분하길 바라고 대장장이는 그를 따르기로 동의하지만 소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유로는 자신에 대해 들은 소문을 알고 동의하지만 재미있는 것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그는 녹슨 단검을 꺼내 이 신비로운 아티팩트의 이름인 아그네스를 외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칼날이 놀라운 힘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에고소드이며 원래는 주인공이 발견해야 할 물건입니다. 시스템은 영혼 계약을 맺을 것인지 묻고 그는 동의하며 검이 다른 형태로 변하게 합니다. 그가 쓴 내용에 따르면 귀여운 소녀의 목소리여야 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감히 자신과 계약하려 하냐고 묻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재능이 전혀 없어. 이래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만화를 느끼지 못해 실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녀석의 말투는 꼭 불량배 같습니다. 어쨌든 아그네스는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봉인을 풀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로는 위대한 예언자를 만난 후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개연성을 위해 억지로 추가한 설정일 뿐입니다. 아그네스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위대한 예언자가 너 같은 녀석에게 알려주겠어? 그렇다면 혹시 내 능력에 대해서도 아는 건가? 이래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창조한 장본인이니까요. 아그네스는 본체와 자유자재의 무기인 부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사용자가 상상하는 어떤 종류의 무기로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검과 방패를 사용했으며 설령 부체를 잃어버리더라도 항상 본체로 돌아옵니다. 아그네스는 그가 안다면 자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만화에만 반응하니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유로는 그녀가 좀 시끄럽다고 생각하며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아그네스가 그의 손가락에 반지 형태로 자리 잡았고 매우 따뜻한 기운을 느낀 유로는 무공도 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대장장이 지리녹스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가게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고 지리녹스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는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틀 뒤 정오에 중앙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틀 후 이렌이 원하는 것을 얻어 기뻐하며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일리아에게 발각되고 그녀는 여기서 뭘 하냐고 묻습니다. 이렌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며 이 상황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마치 원작 주인공이 그녀를 만나는 그 장면 같습니다. 일리아가 다시 여기서 뭘 하는지 묻자 유리는 대장장이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일리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록스 가문에는 대장장이가 많지 않나요? 유리는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자신만의 사람을 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일리아는 미리 말했더라면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유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녹스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이렌은 제 시간에 맞춰왔다고 말합니다. 이렌이 일리아를 소개하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일리야의 부하 중 한 명이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죠? 일리야는 이렌을 머스크에게 소개하는데 그는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 이런 곳에서 그를 보게 되어 놀라워합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쿠스 후작 가문의 강철 망치 기사단 제5소대장 머스크 말론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렌은 앞에 붙은 그 모든 직함이 없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성격 파탄자인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길을 막아서고 주인공이 앞으로 나섭니다. 싸움이 벌어진 후 일리야가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싸움을 말리며 그렇게 인연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후 주인공이 일리야와 동행하며 그녀를 치명적인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어쩌다 보니 끼어들게 됐지만 그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그녀는 성 근처에서 오크의 습격이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사단은 토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일리야는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묻고 유리는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실전을 경험하고 싶고 그녀의 실력도 보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일리야는 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유리는 괜찮다며 적어도 도망은 잘 친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일리야는 동의하며 머스크에게 말 한 피를 내어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저 오크일 뿐이라도 소풍 가는 것이 아니기에 다소 걱정합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리야는 명령이니 불평 없이 따르라고 말합니다. 머스크는 돌아서며 그녀가 말한 대로 하겠지만 다음번엔 자신이 단장이 되어야겠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들이 떠날 때 일리야는 정말 위험하니 자기 곁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유리는 지리녹스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타고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리야는 여기서부터 5명씩 조를 나누어 오크부락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찾게 되면 공격하지 말고 대신 후퇴해서 신호탄을 쏘라고 합니다. 유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한 기사가 발자국이 어지러워 수색이 꽤 어렵고 날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퇴해야 할까요? 일리야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 신호탄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신호탄이 그리고 또 다른 신호탄이 나타납니다. 한 기사의 말로는 총 5발이었지만 유리는 4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술을 셀 줄 안다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리야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너무 늦었고 기사들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갑옷까지 녹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당한 거지? 일리야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며 남쪽으로 말을 달리지만 그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호탄 쪽으로 가려고 준비할 때 유린이 그들을 멈춰 세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일리야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